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윤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에 재무회계부터 소득세까지 이런 내용들을 총정리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세, 소득세까지 기본 강의를 다 들어주시고 시험 치기 전에 총정리하는 방향으로 이 영상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내가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궁금하다. 미리 숲을 보고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좀 뒤죽박죽 흩어져 있는 개념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재무회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재무제표의 종류. 자, 이 5가지 특히 회계 1급에서 주로 출제되고 있죠. 자, 세무 2급이다 라고 하더라도 재무제표의 종류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서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자, 이렇게도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제 손자는 현주입니다. 이렇게라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재무제표의 일반 원칙. 자, 재무제표의 일반 원칙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종업원에게 있다라고 하면 틀린 문장으로 봐주셔야 되고, 자, 계속기업. 우리 회사는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영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성과 통합 표시. 자, 중요한 항목은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시고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면 통합 표시 가능합니다. 자, 우리 통합 표시하는 계정을 통합 계정이라고 하죠. 어떤 거 있죠, 여러분? 통합 계정. 자, 통합 계정이면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이랑 바드럼 2개를 통합해서 표시하는 계정이고요. 2개의 공통점은 어떤 게 있죠?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받을 권리가 생겼을 때 매출 채권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2개를 바꿔서 많이 나올 거예요. 중요한 항목은 통합 표시 가능하고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면 구분 표시한다. 이렇게 2개를 많이 바꾸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원칙은 3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재무제표의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아닌 것은으로 나왔을 때 발생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자, 발생주의는 회계 작성하는 원칙이고요. 일반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칙.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지울게요. 재무상태표의 작성 원칙이라고 봐주셔야 되고 자, 구분 표시의 원칙. 자산, 부채, 자본은 구분 표시하자. 그 다음 1년 기준으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 그래서 유동성 배열은 현금화가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겠다라는 거죠. 현금화가 빨리 되면 유동성 배열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현금화가 낮은 순서대로 회계 처리하겠다. 뭐 작성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봐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요. 순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 그 다음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가의 거래. 자, 시험에서 나온다. 그러면 또 얘들 2개를 바꿔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을 볼게요. 자, 구분 계산의 원칙. 자, 구분해서 계산하자라는 거고요. 우리 손익계산서의 구조 알고 계시죠?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판관비 빼면은 영업이익 나오고요. 여기에서 영업외 수익은 더해주시고 영업의 비용은 빼주시면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법인세까지 빼주시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구분해서 표시하자. 매출 총이익, 그 다음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당기 순이익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현주의, 발생주의 봐야 되죠. 발생기준, 사건이 발생하면 수익, 비용, 회계 처리하자. 반대는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왔을 때에만, 현금이 나갔을 때만 회계 처리하자라는 겁니다. 자, 발생 기준의 하부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은 실현주의. 자, 실현주의의 대표적인 거는 만약에 재화다 그러면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재화를 넘겼을 때, 거래처에게 넘겼을 때 수익으로 잡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자, 수익과 비용은 관련된 회계 기간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총액주의,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하자라는 거고요. 순액주의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질적 특성도 굉장히 많이 묻죠. 자,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예피적으로 외워주시고, 자,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자, 2차 질적 특성이라고 해서 비교 가능성도 있죠. 비교 가능해야 된다. 비교 가능성. 자, 비교 가능성은 단기와 전기 비교하고 그 다음에 기업별로도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하부 요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뢰성의 하부 요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목적 적합성도 이렇게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목에 피를 적신다. 이렇게라도 외워서 가셔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대용 증권, 그러니까 현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통화 대용 증권은 현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자기압 수표,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우편 한증서, 만기가 도래한 국공사채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자, 얘들도 현금으로 바로바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 처리하실 때 현금으로 분개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 자, 얘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자주 나오겠죠. 자, 수입인지, 증지, 우표는 현금이 아니고 여기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선일자 수표라는 게 있고요. 선일자 수표는 일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을 어음으로 분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선일자 수표는 현금이 아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두 가지 있죠.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두 가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자, 주의하실 점. 취득 당시가 아니라 결산일 현재 만기가 3개월이다 그러면 틀린 문장으로 봐주셔야겠죠. 자, 따라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통합 계정이라고 하고요. 우리 아까 통합 계정은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하면 한꺼번에 통합해서 보고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금, 요구불 예금, 현금성 자산 얘들을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재고자산의 T계정. 자, T계정은 꼭 외워주셔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죠? 자, 일단 상품이 증가하는 자리는 자변, 기초, 전기에서 넘어온 거, 단기에 매입한 거, 두 개 합치면 판매 가능 재고액이 되고, 자, 얘들 두 개를 합쳐서 팔면 되죠.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 판매하지 않고 남아있다 그러면 기말 재고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단기 순매입 계산하실 때 취득 원가에서 부대 비용, 운반비 이러한 것들은 더해주시고 할인, 애누리, 환출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매출 원가가 이쪽으로 들어오죠. 손익계산서 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 매출액도 순 매출액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매출액에서 할인, 애누리, 환입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애누리와 환입은 하자가 발생해서 가격을 깎거나 반품이 들어왔을 때 애누리, 환입이라고 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8번 기말 재고 자산의 포함 여부. 자, 요거 또 이론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자, 운송 중인 자산은 조건을 잘 보셔야겠죠. 만약에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자, 선적을 하는 순간 배에다가 물건을 싣는 순간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매입자의 재고 자산, 도착지 인도 조건은 구매자에게 도착을 해야지만 판매되는 것으로 보는 건데 아직까지 운송 중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 자산으로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할부 판매. 자, 할부 판매는 대금 회수와는 관계없이 판매 시점에 매입자의 재고 자산 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위탁 상품. 자, 수탁자 창고에 있는 재고 자산은 위탁자 거였죠. 그죠? 자, 언제 판매된 걸로 보셔야 돼요.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날. 자, 시송품 혹은 시용품. 자, 시송품은 고객이 구매 의사를 밝혀주셔야 판매된 걸로 봅니다. 자,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자,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판매된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되어야지만 판매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포함 여부 얘들은 좀 잘 봐주시고요. 특히 위탁 상품, 시송품 얘들은 수익 인식 쪽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말 재고 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 자, 실지 재고 조사법, 계속 기록법 두 개 같이 하면 혼합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기말 재고 자산의 단가. 자, 단가도 많이 나오죠. 자, 개별법. 자, 실제로 판매된 그 상품의 매출 원가를 매출 원가로 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지만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은 매입이 있을 때마다 단가를 계속해서 평균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동평균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결산일에 한 번만 평균을 낼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가중 평균법이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상품이 먼저 팔린다라는 가정이고요. 자, 얘들 특징은 반대입니다.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은 반대예요. 자, 그 다음 매출가격 환원법, 소매재고법이라고도 하고 백화점이나 유통업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제조업종에서는 소매재고법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원에서 500원으로.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죠. 그럼 이 10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0원은 기말 재고로 남아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은 12월 31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12월 31일. 자, 그럼 매출 원가는 예전의 원가죠. 그죠? 그래서 과거 원가라고도 합니다. 과거 원가. 자, 그 다음에 기말 재고는 어때요? 현재와 맞닿아 있죠. 그래서 현재 시가가 기말 재고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매출 원가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불일치한다. 자, 왜냐하면 원가가 과거 원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 대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기말 재고는 지금 현재 공정가치에 가깝게 표시가 된다. 맞죠? 자, 후입선출법은 반대로 봐주셔야겠죠. 만약에 후입선출법이다.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자, 그럼 매출 원가는 지금 현재 원가로 들어가겠죠. 따라서 수익 비용이 적절하게 대응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기말 재고는 100원짜리가 기말 재고가 되겠죠. 따라서 기말 재고는 과거 원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이 어때요? 1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산이 과소평가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두 개의 반대다 라는 거 잘 봐주시고, 선입선출법을 정확하게 외우신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의 반대다라고 외워주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등호 볼게요. 물가 상승할 때 매출원가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 순으로 크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우리 아까 100원이 매출원가고 후입은 500원이었죠. 기말 재고는 반대로 부등호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는 반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매출원가는 팔린 거고요. 기말 재고는 남아있는 거죠. 많이 팔면 적게 남고 적게 팔면 많이 남기 때문에 반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물가가 하락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부등호를 반대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유가증권의 특징. 자, 얘도 엄청 자주 나오죠. 그죠? 자, 단기 매매 증권. 얘는 당좌 자산 쪽으로 분류되죠. 당좌. 나머지는 투자, 비유동 쪽으로.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과 채권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1년 이내에 투자할 목적이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자, 기말 평가는 공정 가치와 비교하겠다라고 해서 공정가액법이고요. 개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평가 이익. 자, 얘들은 영업의 수익과 비용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이상 내가 투자를 목적으로 하겠다. 주식, 채권 모두 가능하고요. 공정가액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시험에서 정말 많이 묻죠. 그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손익이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사채다. 따라서 주식으로는 분류가 불가능하고 채권으로는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가액법 하지 않고요. 삼각 후 원가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다른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자, 따라서 주식만 가능하고요. 채권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네모 박스들 기본적으로 꼭 외우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자, 회계 처리 한번 봐주시고요. 자, 여기 세 가지 방법도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죠. 정액법은 취득가액의 잔존가치 빼고요. 내용연수 나눠주시고,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감가상각 누계액 빼고 상각률 곱하고요. 연수합계법은 정액법과 앞부분까지는 동일하죠. 잔여 내용연수에다가 내용연수 합계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취득 초기에 1차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방법은 정률법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마지막으로는 정액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기타 취득 볼게요. 자, 기타 취득은 세무 2급 쪽에 주로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고 건물을 바로 철거했다. 자, 건물을 바로 철거했으면 이 건물 가액을 토지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겠다. 자, 그럼 기존 건물의 장부 금액과 철거 비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특히 1번 잘 봐주셔야 되고 2번 교환에 의한 취득.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형자산을 교환을 할 건데 비품이랑 비품이랑 교환을 하겠다. 네, 뭔가 성능이라든지 그런 건 조금씩 다르겠죠? 자, 이때 동종자산 간 교환이라고 하고요. 자, 취득한 취득원가.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종자산 간 교환은 비품과
예를 들어 기계장치랑 교환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제공한 자산의 지금 현재 가치인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유형자산 취득 시 불가피한 국공채를 매입하겠다. 자, 우리가 차를 취득할 때 어쩔 수 없이 국채나 공채를 매입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차를 매입하겠다. 자, 공채의 액면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공정 가치는 6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차가 아니라 내가 공채만 구입했을 때에는 6만 원의 구입이 가능해요. 근데 차를 매입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공채를 구입할 때에는 10만 원에 매입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구입하고 싶어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차를 구입할 때는 공채를 매입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일종의 세금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공채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할게요. 이때는 공정가치인 6만 원으로 잡아주셔야 되고, 자, 두 개 차이 4만 원 있죠. 이 4만 원을 차량 운반구로 넣는 거예요. 4만 원. 자, 이렇게 하고 대변에는 뭐 현금으로 10만 원 나갔다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공채의 액면 금액과 현재 공정가치 두 개 차이를 차량 운반구인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로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은 자,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잡아주시면 되고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자, 무형자산 나오면 꼭 맞춰줘야겠죠?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자, 영업권은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겠다. 자, 우리 영업권이 어떤 거였죠? 다른 회사보다 우리 회사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회사를 다른 회사에 넘길 때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업권으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기업 인수할 때요. 인수, 돈 주고 인수할 때 내가 플러스 알파를 더 주고 인수했다. 그럼 그 플러스 알파 금액을 영업권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부 창출 영업권, 자기 스스로 우리 회사는 이런 점이 다른 회사보다는 좋습니다. 라고 회계 처리하는 거는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비, 개발 단계에서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할 때 개발비라고 무형자산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경상개발비라는 판관비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연구 단계로 봐야 될지 개발 단계로 봐야 될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고, 자, 이때는 연구비라는 판관비 또는 제조원가 쪽으로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5번 무형자산의 감가. 자, 요거는 꼭 외우고 가세요. 자, 무형자산은 잔존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 자, 법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내용 연수는 20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하기 어렵다 할 때는 정액법 사용하시면 되고, 자, 회계 처리는 직접법과 간접법 모두 가능하긴 한데, 자, 저희가 실제로 실무에서 회계 처리할 때는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는 무형자산, 만약에 특허권이면 특허권, 영어권이면 영어권, 계정 과목을 직접적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감가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내용 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상각 방법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시기와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부채를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자,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하다. 자, 충당부채의 대표적인 개정 과목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죠. 자, 직원이 퇴사한다. 무조건 퇴직금 줘야 되죠, 법적으로. 퇴사하면 돈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 다음에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하죠. 퇴직급여 저희가 또 계산하는 공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발부채는 돈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죠. 자, 이때는 회계 처리하지 않고 주석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채를 볼게요. 사채. 자, 사채. 이자 지급. 자, 이자 지급은 세무이급 쪽에 출제되는 편이에요. 자,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과 이자 비용과 장부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할증 발행했을 때에는 상가액 매년 증가, 이자 비용, 장부 금액은 매년 감소입니다. 자, 얘들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우리 할인 발행. 자, 할인 발행. 자, 그 다음에 할증 발행. 자, 우리 할인 발행은 싸게 발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다 라고 가정할게요. 100만 원. 자, 할인 발행은 예를 들어 95만 원에 발행을 하는 거예요. 자, 만기가 3년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95만 원에서 출발을 해서 만기가 되면 액면 금액으로 장부 금액이 바뀝니다. 그 다음 할증 발행은 110만 원에 발행을 해서 만기가 3년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3년이 지나면 액면 금액인 100만 원으로 내려와야 돼요. 자, 따라서 할인 발행의 장부 금액은 매년 증가하겠죠. 95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은 어때요? 장부 금액은 매년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자를 줄 때 이자 비용은요, 계산하는 게 장부 금액 곱하기 시장 이자율입니다. 자, 그럼 장부 금액이 매년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자, 그럼 이자 비용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자 비용도 증가. 자, 그 다음에 할증 발행도 어떻게 했어요? 이자 비용. 장부 금액 곱하기 시장 이자율. 따라서 같이 감소하겠죠. 그죠? 장부 금액이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장부 금액에다가 시장 이자율을 곱하기 때문에 같이 감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액. 상가액은 무엇인가? 자, 상가액은요, 밑에다가 좀 쓸게요. 자, 우리가 이자 비용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쓰고요. 할인 발행이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이다 그러면 이자 비용에 현금 분개하고 차변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뜹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자 비용 회계 처리가 되고요. 자, 지금 현금은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하기 때문에 매년 동일해요. 매년 10만 원으로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만 원에 10% 이자를 주겠다. 그럼 현금 10만 원을 줘야겠죠. 근데 이자 비용이 매년 어떻대요? 할인 발행은 매년 증가한대요.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같이 증가를 해야 차대변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감소죠. 감소. 차대변이 같아야 돼요. 근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이자를 지급할 때 차변 쪽에 오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감소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증가해야 차대변이 맞아지겠죠. 그죠? 예를 들어 이자 비용이 9만 원이었다. 할증 발행 차금은 만 원. 이자 비용이 7만 원이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3만 원.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매년 증가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좀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긴 한데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아래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얘들은 매년 증가.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은 매년 증가, 이자 비용 장부 금액은 감소.
자, 그 다음에 자본. 자,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얘들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자,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고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액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기타 자본잉여금에는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본 부분들이 들어옵니다. 자본조정은 주식 할인 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실을 보거나 자기주식 같은 임시 계정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의 대표적인 계정,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얘는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이익잉여금은 회사에 적립을 하겠다. 이익 준비금이죠. 현금 배당액의 10%를 적립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회사 마음대로 적립하는 거는 임의적립금. 자, 적립도 안 하고 배당도 안 하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은 K랩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시면 자본잉여금에 어떠한 계정 과목들이 있고 자본 조정에 어떠한 계정 과목들이 있더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 비용 볼게요. 자, 수익 인식 시기, 상품이나 제품이다, 인도 기준. 자, 용역, 예약, 건설업 이런 거 있죠? 얘들은 진행 기준. 정기 간익물이다, 구독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시고, 자, 상품권 판매는 주의하셔야겠죠. 자, 우리가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돈부터 받기 때문에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할 때 매출로 인식해 주셔야 돼요. 자, 수강료 수익은 강의 기간 동안 인식해 주시고요. 공연 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으로 주로 나오는 거. 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하면서 외상 대금 1, 외상 해수 1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장. 자, 그 다음에 진행 기준이 아니라 완성 기준. 자, 그 다음에 상품권은 상품권 판매 시라고 나오면 틀린 문장. 자, 그 다음에 공연 수익은 티켓팅 하는 날짜로 나오면 틀린 문장. 틀린 문장 알고 계시는 것도요.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틀린 거 나오면 바로바로 제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구나 라는 것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 볼게요. 자, 비용은 세 가지 있죠. 수익 비용 직접 대응은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바로 대응 가능하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하겠다 감가상각이죠. 단기 비용으로 즉시 인식하겠다는 웬만한 판관비 생각하시면 돼요. 광고 선전비, 접대비, 접대비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그죠? 자, 나온 김에 좀 적어 드릴게요. 자, 이번 4월부터 접대비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 회계 처리하실 때 접대비 대신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잘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회계 정책과 추정, 이 부분은 세무 2급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무 2급에서 자주 출제되죠.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은 방법을 변경하겠다. 자, 소급법 적용하시면 되고, 소급법은 여태까지 회계 처리했던 거 다 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은 추정치 변경입니다. 자, 전진법 사용하시면 되고요. 전진법은 단기부터 쭉 고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소급법은 옛날 거 다 고친다. 자, 추정치는 대손율,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잔존가액 다 추정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회계 변경은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자, 회계 기준이 바뀌었다. 우리는 회계 기준 바뀌면 따라가야겠죠. 사업 결합, 사업 중단, 내용이 크게 변경이 되었을 때
자, 바꾼 게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주의하실 점은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회계 변경하겠다. 정당한 회계 변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계와 세법은 구분시켜 주셔야 돼요.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계에서 세법 때문에 회계를 변경하겠다. 정당한 변경 아닙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회계 정책도 바꿔야 되고 회계 추정도 바꿔야 된다. 그러면 회계 정책부터 먼저 하시고 두 번째로 회계 추정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구법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전진법 하시면 돼요. 자, 회계 정책으로 봐야 될지 추정으로 봐야 될지 어렵다. 그러면 회계 추정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대표적인 예시가 감가상각이죠. 그죠? 만약에 정액법을 정률법으로 바꾸겠다. 그럼 얘가 겉으로 봤을 때에는 방법 변경 같죠.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볼 것 같은데 잘 따져보면 정액법 계산하는 공식에 취득가액 들어가죠.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들어가죠. 그리고 정률법도 마찬가지로 내용연수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상각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방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추정치로 봐야 될지 애매하다 그러면 회계 추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액법을 정률법으로 바꾸겠다. 이것도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원가 회계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단기총 제조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세 개를 합친 거고요. 기초 원가는 기본 원가라고도 하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두 개 합친 거.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자, 따라서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에도 들어가고 가공 원가에도 들어간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회계 1급에서 나왔습니다. 직접 노무비는 둘 다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원가 흐름.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되죠. 그죠? 자, 일단은 원재료 투입하고 가공 중이다 제공품, 완성했다 제품. 자, 원재료 T 계정에는 기초, 기말, 그죠? 기초, 기말 다 똑같아요. 기초, 기말, 기초, 기말 이렇게 넣어주고 자, 원재료는 구입해야겠죠. 그래서 단기 매입. 자, 우리가 투입했다 그러면 재료비, 투입하지 않고 아직까지 창고에 있다 그러면 기말 재고액. 자, 제공품은 만들어야겠죠. 단기 총 제조 원가 안에 재료비가 들어가겠죠. 여기 보시면 직접 재료비 들어가야겠죠. 자, 얘들을 합쳐서 완성시켰다. 그러면 제품 제조 원가 쪽으로. 자, 끝까지 제공품으로 남아있다. 기말 제공품. 자,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의 원가이기 때문에 제품의 차변 쪽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판매했다 그러면 매출 원가. 판매하지 않고 제품으로 남아있다 기말 재고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ET 계정 꼭 외워주셔야 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있죠. 자, 여기까지 제공품까지. 자, 여기까지는 제조 원가 명세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 명세서 자체가 제품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을까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들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초 재고, 제품의 재고, 제품의 기말 재고 얘들은 제조 원가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네, 나는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K랩의 제조 원가 명세서 들어가셔가지고 매출 원가 있는지, 제품, 기말 제품 재고 있는지, 기초 재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따른 원가의 분류. 자, 일단은 매몰 원가는 과거 원가죠. 과거 원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관련 원가라고도 하고요. 기회비용은 앞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자, 여자가 빠졌네요. 죄송해요. 자,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대안들 중 가장 큰 금액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 변화, 원가 행태. 자, 일단은 변동비. 자, 변동비의 대표적인 원가는 직접 재료비죠. 자, 그래프도 많이 나오니까요. 잘 봐주셔야 돼요. 자, 변동비는 재료비고요. 조업도가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는 형태. 단위당 원가는 어때요? 일정하죠. 단위당 원가는 일정. 자, 그 다음에 고정비는 임차료와 보험료가 대표적인 원가고요. 자, 우리 임차료 생각하시면 조업도와 관계없이 계약한 거에 따라서 그대로 나가야겠죠. 그죠? 총원가.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크면 클수록,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준 변동비는 혼합 원가고요. 고정비와 변동비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원가가 발생하고 기본 요금을 초과했다 그러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형태. 자, 중고정비는 계단 원가라고 하죠.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까지 잘 챙겨주시고, 자,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의 종류. 자, 세 가지 있죠. 직접 배분법, 단계, 상호.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겠다. 자, 예를 들어 식당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선 부서가 있어요. 얘들은 직접적으로 제품을 만들진 않죠. 그래서 보조 부문이라고 하고요. 자, 제조 부문은 제품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부서예요. 뭔가 절단하거나 조립하거나 그런 부서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조 부문 간의 용역 관계를 계산할 건가 말 건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직접 배부법은 서로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계산하지 않겠다. 단계 배부법은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겠다. 둘 중에 하나만. 상호는 둘 다 하겠다. 자, 그래서 상호가 가장 정확하고요. 두 번째로 단계, 제일 부정확한 방법은 직접 배부법. 자, 그렇지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자, 얘들도 공식 외워주셔야 되죠. 자,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고요. 자,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제조 간접비 예산액에다가 예정 조업도를 나눠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과소 배부했는지 과대 배부했는지 두 개를 잘 따져주셔야겠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전력비를 80만 원 발생하겠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예정 배부죠. 그런데 실제로 고지서를 받아보니 100만 원인 거예요. 예정이 작죠. 그래서 20만 원 과소 배부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정 배부액을 기준으로 적게 배부했는지 많이 배부했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 두 가지를 조정시켜 줘야겠죠. 예를 들어 아까처럼 80으로 예측을 했는데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추가로 20만 원 증가시켜 줘야겠죠. 그때 조정 방법은 비례배분법. 자, 비례배분법은 제품, 제공품, 매출원가에 나눠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 조정법은 말 그대로 매출원가 쪽에 20만 원 넣는 거. 영업의 손익은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 쪽에 20만 원 넣는 거. 자, 그 다음에 8번 완성품 환산량. 자, 완성품이 몇 개인지 계산하겠다. 자, 투입 물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시험에서 공정초에 투입했다 그러면 100%로 계산, 균등하게 투입됐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완성도에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법부터 구해 볼게요. 자, 일단은 T 계정에다가 쭉 넣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제가 수업 초반에 맨 처음에 알려드릴 때 이렇게 했고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구하겠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약이니까.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완성품이 몇 개인지. 자, 그러면 평균법. 자, 평균법의 재료비.
자, 재료비는 일단 완성품은 완성했으니까 더해줘야겠죠. 700개죠. 자, 더하기.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아직까지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300개죠. 자, 그런데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100% 투입이 됩니다. 그죠?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된다. 그러면 완성도를 100%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1000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공비. 자, 완성품 당연히 완성이니까 더해 주셔야 되고, 자, 기말 제공품은 미완성이죠. 자, 300개에다가 몇 프로까지 완성시켰대요? 60%까지 완성을 시켰대요. 그래서 곱하기 60% 하시면은 880개가 나오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결과는 똑같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선입선출법을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초 제공품을 빼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평균법입니다. 여기까지는 평균법, 선입선출법을 하겠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을 빼주시면 돼요. 자, 빼볼게요. 자, 기초 제공품. 자, 100개죠. 자, 그런데 재료비의 완성도는 100%였죠? 그럼 곱하기 100% 해서 100개를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평균법으로 했을 때 1000개 나왔죠? 100개를 빼주시면은 900개가 선입선출법의 재료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비도 마찬가지로 기초 제공품을 뺍니다. 자, 100개에다가 완성도는 30%죠. 그죠?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30%. 자, 그러면 30개를 빼는 거예요. 그럼 880개에서 30개를 빼주시면 850개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여기까지 기말 제공품까지는 평균법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을 빼주시면 선입선출법이에요. 이렇게 일자로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풀기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각자 편한 방법으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900개, 850개 맞죠? 자, 그래서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이랑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두 개 차이는 기초 제공품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개수 곱하기 완성도를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기초 제공품이 없다라고 하면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 차이도 없겠죠. 자, 그리고 선입선출법이 더 정확한 방법이고요. 단점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우리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이 되더라. 죄송해요. 자, 제공품은 기초와 단기 착수 두 개를 더해서 한꺼번에 완성되고 한꺼번에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선입선출법이 기초가 먼저 완성이 되고 두 번째로 단기 착수에서 일부분이 완성이 되고 나머지는 미완성이다. 그래서 기초를 같이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 따로 빼서 계산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균법, 선입선출법으로 나눠지고요. 두 개 차이는 기초 제공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계산 비교. 자, 특히 나는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외워가세요. 자,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 개별적으로 한 개 한 개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한꺼번에 계산을 하겠다. 자, 그래서 자기 회사의 제품 특징에 따라서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의 소량 생산일 때, 주문받아서 조금씩 생산할 때 개별원가 계산 해주시면 되고, 업종은 건설업, 선박업, 항공기 제조업, 주문받아서 소량으로 계산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 품목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자, 그래서 업종을 보시면 정유업, 화학공업, 제지업 한꺼번에 대량으로 만드는 업종에서 종합 원가 계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 집계는 개별 작업별로 집계하시고 종합은 공정이나 부문별로 묶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는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겠다. 종합 원가는 완성품이 몇 개인지 알아야 저희가 그냥 개수 나누기 하겠죠. 자, 그리고 어떤 방법이 더 정확할까요? 개별 원가 계산이 더 정확하겠죠.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공손. 자, 공손은 세무 2급에서 주로 출제되고 있고 최근에는 회계 1급에도 출제되긴 했더라고요. 자, 공손은 불합격품입니다. 작업 회물은 찌꺼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도 나왔어요. 공손은 찌꺼기나 조각이다.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상 공손이다 그러면 제조 원가 쪽으로. 자, 정상 공손은 내가 아무리 작업 환경을 잘 만들어 놔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량품을 정상 공손 원가라고도 합니다. 자, 비정상 공손 원가는 작업자 부주의예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제조 원가는 완성품이랑 기말 제공품에 배부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했어요. 검사해봐야겠죠. 불량품인지 합격품인지. 자, 검사 시점을 통과했다면 기말 제공품에 불량품이 있는지를 체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완성품이랑 기말 제공품에 배부해 주시면 되고 자,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 안에 불량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완성품에만 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가가치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부가세 특징. 자, 이것도 많이 묻죠. 자, 국세입니다. 일반 소비세고요. 간접세는 어떤 거였죠? 자, 신고 납부는 누가 해요? 사업자. 세금 부담은 누가 해요? 소비자. 그죠?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자, 그래서 신고 납부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 단계 세액 공제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 빼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겠다. 자, 이거를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하는데 시험에서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으로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 소비지국 과세 원칙, 수출과 관련이 있죠.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는 면세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개별 소비세는 부가세 특징이 아닙니다. 부가세는 일반 소비세.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자,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사업 개시했다, 문을 열었다 라고 했을 때 20일 이내에. 자, 그런데 사업 개시일 이전에 미리 신청하는 거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아무 때나 가시면 등록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했을 때에는 5일 연장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정정. 자, 상호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수정하시면 돼요. 자, 상호는 즉시 교부해주고요. 나머지 사업장 이전, 종류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상속 이런 경우에는 2일 이내에 교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날짜 있죠. 얘들도 자주 나와요.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점. 개인 사업자 대표자 변경은 정정이 아니라 폐업하셔야 돼요. 증여로 인한 대표자 변경은 또 폐업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지 볼게요. 자,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자,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이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러니까 본사의 주소로 잡아주시면 돼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을 빌려준다. 부동산의 주소. 자, 두 개 구분 잘 해주셔야겠죠. 그죠? 자,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 자체를 빌려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임대 수익이 발생하죠.
따라서 이 부동산 자체를 사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자, 무인자동 판매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자, 직매장과 하치장.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치장은 창고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문장으로 나올 때에는 포장하는 장소. 매매업과 임대업 두 개 바꿔서 많이 나오고, 자동 판매기는 무인 자동 판매기 설치 장소. 자, 설치 장소로 하면 사업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외를 볼게요. 자, 원칙으로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다. 그럼 각각 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같이 신고 가능합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는 거예요. 신고는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하시고요.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한꺼번에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얘들 3개의 사업장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3개가 있었죠? 얘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주 사업장에서 신고도 하고요. 납부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사업자 등록증, 발급. 자,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그냥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로 했죠. 따라서 본점에서 발급하시면 돼요.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점에서 한 장만 발급을 하셔서 본점에서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 재화. 자, 이 부분 내용 좀 어려웠죠. 그래서 자계 사폐라고도 좀 외워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은. 자주 나오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암기라도 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가 공급은 자기 회사에 공급했을 때 원래 재화는 고객한테 판매해야 되죠. 판매하지 않고 자기 사업에 사용했다. 그래도 공급으로 볼 테니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개인적 공급은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도 판매한 걸로 간주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자, 제외는 직원한테 뭐 작업복, 작업모 제공했다. 얘들은 부가세 납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는 거래처에 공짜로 제품을 선물로 제공했다. 자, 이때도 부가세 내셔야 돼요.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들도 마찬가지 부가세 내시고 폐업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담보 제공,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출액이 아니다. 자, 사업의 포괄 양도도 간주 공급 아니고 조세물날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했을 때에도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공매와 경매도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자, 용역의 공급. 얘들은 뭐 서비스, 건설업 공급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용역의 공급에서 간주 공급은 원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공짜로 누구한테 알려줘요. 그것도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내야 될까요? 안 내도 됩니다. 용역의 공급은 부가세 매기지 않아요. 간주 공급은 부가세 매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특수 이해자간 부동산을 공짜로 공급할 때에는 과세를 합니다. 간주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계약. 자, 재화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했을 경우에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요. 자, 만약에 본인이 재화를 부담을 했다. 본인이 재화 부담을 하고 거기에다가 가공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업은 재화를 부담한다 해도 용역이 더 크죠. 따라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 자, 현금, 외상,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될 때, 자,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부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토지와 건물은 인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공급 시기로, 즉 수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자, 장기 할부 판매의 조건은 어떻게 돼요? 1년 이상, 그 다음에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해서 받을 때, 그때는 돈이 들어올 때마다 공급 시기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반환 조건부 기한부 판매. 자, 판매가 확정될 때, 자, 상품권은 재화가 인도될 때, 대금 회수일 아니었죠? 이거는 우리 그 재무 회계에서 수익의 공급 시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는 실제로 사용되거나 소비될 때. 자,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할 때. 자, 폐업 신고일 아닙니다. 무인 판매기는 사장이 무인 판매기에 가서 자판기에 가서 현금을 꺼낼 때. 자, 현금 투입할 때 아닙니다. 현금 투입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 시기 잡기가 어렵겠죠. 수출은 선적일, 보세고요. 얘는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짜. 자,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는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확정 신고 기간의 종료일. 자, 간주 임대료 기억나시죠, 여러분? 간주 임대료. 자, 월세를 주고요. 보증금 받죠. 보증금에 이자율 곱하고 만약에 3개월이다. 1기 예정, 1기 확정 다 3개월이죠. 그럼 예를 들어 92일 중에 365 해서 나온 금액 있죠? 이 금액을 임대료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만약에 1기 예정이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그럼 3월 31일을 공급 시기로 잡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세와 면세 두 개 비교 잘 해주셔야겠죠. 자, 영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하고 수출을 육성하겠다. 자, 매출 세액은 0%죠. 만약에 매입 세액이 있다 그러면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 환급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완전히 면제받았다. 완전 면세라고 해요. 자, 대상은 수출하거나 외화를 획득할 때 영세율 적용받으시면 되고, 자,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세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 매출세액 없고요. 매입세액 환급 없습니다. 그럼 면세사업자 입장에서는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불완전 면세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미가공 식료품, 교육, 의료, 보험, 은행, 토지 공급 이런 기초 생필품 저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면세사업자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완전 면세, 불완전 면세 얘들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면세가 아닌 거. 자, 생수, 고속철도, 전세버스, 우등고속버스, 택시, 성형수술, 그 다음에 애완동물 진료 용역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내용들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얘는 삭제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무용학원, 운전면허학원, 광고, 토지임대, 수집용 우표, 골동품 얘들은 면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면세를 포기하고 싶다. 나는 수출하고 싶다. 그래서 매입세액 환급받고 싶다. 그럼 면세를 포기하시면 돼요. 자, 포기하시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3년 동안은 다시 면세 적용 받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과세표준 볼게요. 과세표준은 매출액. 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보는 항목, 할부이자,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얘들은 수입할 때 공급 가액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차감하지 않는 금액,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대손금. 자, 우리 대손금은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의 부가가치태, 부가세 신고서. 자, 4월부터 6월까지.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 기수가 너무 옛날이긴 한데 무시하시고. 자, 매출 세액이 있죠? 만약에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8번 대손세액 가감 쪽으로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따로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 하는 게 아니라 매출액은 그대로 두시고 여기 그대로 두시고 대손세액 가감 쪽에서 100만 원을 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습니다. 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 매출 할인, 애누리 환입 얘들은 차감되는 계정이죠.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자, 발급 시기 원칙은 공급 시기고요. 예외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자, 미리 발급하겠다 그러면 공급 시기 도래 전에 발급 가능하고요. 자, 계약금 10%를 미리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금 받은 만큼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 시기 이후에 7일 이내에 돈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발급하는 거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꼭 들어가야 되는 거 4가지 있죠. 자, 특히 공급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작성 연월일 대신에 공급 연월일을 넣어서 틀린 문장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자발급 의무.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발급 하셔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 가액이 1억 원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2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8천만 원 이상으로 세법이 개정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4월이죠. 4월 시험은 1억 이상으로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8천 이상으로 나오려면은 전제가 있어야겠죠. 2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8천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전제 조건이 달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틀린 거 수정하겠다. 자, 기재사항 잘못 세율 착오로 2장 발급 이때는 원래 발급했었던 날짜로 수정 발급하시면 되고 공급가액 변동이 되었다. 변동사유 발생한 날짜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된 날짜로 자, 반품 들어왔다 그러면 반품된 날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에는 착오로 뭔가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당초 날짜 그 외에는 얘들이 발생한 날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급. 자, 환급은 일반 환급, 조기 환급.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 때 가능하고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기 환급은 매월 가능하고요. 15일 이내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조기 환급은 조건이 있겠죠. 영세율, 수출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 설비를 새로 취득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조기 환급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 특히 세무 2급 쪽에 자주 나오죠. 자, 일단은 개인 사업자만 가능하고요. 법인 사업자는 간이 안 됩니다. 자, 개인 사업자 중에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는 부가세에 포함된 금액이죠. 8천만 원 미달하는 사업자. 자, 그런데 얘도 조금 바뀌었어요. 24년도 7월 1일 이후부터는 1억 400만 원 미달하는 사업자까지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다, 미만이다. 자, 미만을 잘 봐주셔야겠죠.
자, 이 중에서도 4,800만 원 미달한다. 세금 계산서 발급 안 됩니다. 따라서 가산세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적인 특징 볼게요. 자, 매출 세액 계산하실 때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의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고요. 15%부터 40%까지 곱하고 그 다음에 10%. 자, 매입세액은 공급대가에다가 0.5%. 자, 그 다음에 우리 4,800만 원 미달하는 사업자 있죠. 얘들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납부하진 않아요. 그래도 신고는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환급, 간이가세자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자, 간이가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일기 확정으로 두고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1월 25일까지. 자, 근데 저희가 지금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있죠. 자, 이 사업자는 만약에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게 있다. 그러면 예정 신고하셔야 돼요. 발급한 게 있다 그러면 예정 신고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예정 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발급한 게 있으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의제 매입 세액 적용 불가능하고요. 대손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자, 간이가세자를 포기하겠다. 그럼 일반 과세자 가능하고요. 자, 원래는 3년 동안 적용이 불가능했는데, 자, 요거는 삭제시킬게요. 세법 개정되면서 언제든지 일반 과세자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얘도 7월 1일 이후부터긴 한데 삭제시킬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는 소득세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소득세. 자, 소득세의 기본 개념, 특징들. 자, 국세고요. 직접세입니다. 자, 부가세랑 다르죠? 자,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단위 과세고요. 뭐 가족끼리 합쳐서 신고하겠다. 부부끼리 합쳐서 신고하겠다. 안 되죠. 자, 그리고 직접세와 연결시켜서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 주셔야 되고, 자, 읊는 것에는 능력에 따라 과세하겠다. 자,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를 해주는 거죠. 부양가족이 많다. 그러면 제가 세금 납부할 능력이 미혼보다는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만큼 내가 번 돈을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양가족 공제가 들어갑니다. 인적 공제라고도 하죠. 자, 누진세율은 소득에 따라 6%부터 45%까지. 자, 열거주의는 세법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만 세금을 거두겠다. 자, 그런데 이자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과세 합쳐서 신고하겠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자, 합쳐서 신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천 징수로 종결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과세는 처음부터 종합과세 하지 않고 애초부터 각각 따로 신고하는 거. 퇴직소득 따로, 양도소득 따로, 따로따로 신고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특히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요거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거소는 생활하는 장소죠. 자, 만약에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 그 다음에 국외 소득까지 저희 한국에다가 세금 내셔야 돼요. 자, 비거주자다.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 그러니까 국내에 주소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거소도 183일 미만으로 거소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 3개월 정도만 있다가 다시 외국으로 돌아간다 라고 했을 때 비거주자라고 하고요. 이때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기간 볼게요. 과세기간은
자, 일단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자, 과세 기간은 우리 폐업이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거, 얘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사업 시작을 7월 10일부터 했다. 그럼 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잡느냐? 아닙니다.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잡아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일까지. 자, 신고 기간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자, 상속 개시일이 사망일이에요. 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자, 그 다음에 출국했다. 그럼 출국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잡아주시고, 출국하기 전날까지는 신고하시고 출국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자, 사업, 이배사근 연기 얘들을 쭉 봐야겠죠? 자, 이자 소득. 자, 이자 소득은 보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 비영업 대금의 이익. 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자, 대부업 있죠? 대부업. 돈 빌려주는 거. 자, 대부업 또는 뭐 은행 이런 거 있죠? 자, 얘들이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인이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 이자 수익을 이자 소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대부업, 은행 얘들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 자체가 사업이죠. 그럼 이자 수익을 사업 소득 쪽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 소득. 자, 비과세 사업 소득. 자,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자, 한 개 주택을 빌려준다. 자, 그런데 기준 시가가 12억 원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과세 방법. 원칙은 종합소득, 이배사근 연기 다 합쳐서 신고를 해주시고, 예외적으로 주택임대 소득이 있다. 주택, 그러니까 주거하는 곳을 빌려주고 있다 라고 했을 때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종합과세 하지 않고 주택임대 소득만 신고하시고 끝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천 징수하겠다. 특정 사업소득. 특정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3% 원천 징수를 당하고 대가를 받습니다. 자, 봉사료는 접대부나 댄서고요. 5%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3%, 5% 얘들도 묻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필요경비 불산입. 자, 필요경비는 경비죠. 말 그대로 경비에 인정하지 않겠다. 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경비 아닙니다. 벌금, 과태료, 가산세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 벌금을 경비로 인정해주면 어때요?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세를 적게 내요. 그럼 벌금을 낸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자, 부가세 매입세액은 부가세 계산할 때 이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소득세에서 경비로 빠집니다. 자, 업무와 관련이 없다. 당연히 인정 안 하겠죠? 대표자 급여와 퇴직 급여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대표자의 아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아간다. 자, 이때 이 급여는 경비로 들어갑니다. 대표자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및 에너지 환경세, 필요경비 가능하고,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처분하겠다.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필요경비로 들어가지 않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우리 차변 대변 장부 작성하셨죠? 그죠? 그 장부 작성하는 사업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손금. 자, 결손금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공제하는 거죠.
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이렇게 순서 외워주시고 저희가 2배삭은 연기 이렇게 외우셨죠? 그래서 사업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자 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에서 2월 결손금이 500이 발생했다. 사업 쪽으로 넣어준다. 안 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에서만 공제를 시켜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결손금 공제 기간은 15년이에요. 그리고 단기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차기나 전기죠. 전기나 전전기에서 넘어온 2월 결손금을 공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볼게요. 자,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항목, 주택을 제공받음으로 얻는 이익. 자, 그런데 주의하시죠. 비출자 임원이다. 소액주주. 사택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비과세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대주주가 회사에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이 주택을 공짜로 받았다.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세금 납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택 구입할 때 또는 빌릴 때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자, 이 이익도 근로소득 쪽으로 들어가고요. 중소기업은 비과세입니다. 자,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근무기간 중에 행사하여 얻겠다. 자, 주식 매수 선택권은 일종의 상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자기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더 저렴하게 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 차이에 대한 이익이 생겼죠? 근로소득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 자, 일반 근로자는 종합과세 하시면 돼요. 우리 연말정산. 자, 일용 근로자는 분리과세 하고요. 원전 징수로 끝내면 됩니다. 자, 이 구조도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금액 넣어 볼게요. 만약에 일당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15만 원을 무조건 빼줘요. 그럼 5만 원 나왔죠? 5만 원에 6%를 곱합니다. 3천 원이죠? 3천 원. 자, 이 세 개다가 55%를 또 빼줘요. 자, 55%를 빼주기 때문에 45%만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납부세액은 1,35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자,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었죠? 자, 기타 소득의 범위,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자, 주택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건설이 늦어져서 지체가 되었다. 그럼 보상금을 받겠죠? 그 보상금을 기타 소득 쪽으로 넣어서 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고, 자, 서와 골동품의 양도였다. 자, 6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기타 소득. 자, 공익 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설정 및 대여까지도 기타 소득. 자, 그 다음에 비과세 볼게요. 자, 종업원이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했다. 퇴직한 후가 중요하죠. 자, 직무발명 보상금으로서 700만 원 이하다. 자, 500에서 700으로 세법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서화나 골동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양도했을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2배삭은 연기 합쳐서 신고해야 된다. 뇌물, 알선, 배임수재. 자, 무조건 원천 징수로 종결은 복권. 자, 원천 징수 금액은 20%고요. 3억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30%. 자, 서와 골동품의 양도소득까지 무조건 분리과세에 들어갑니다. 자, 선택적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하셔도 되고 분리과세 하셔도 되고
자, 그때 조건은 300만 원 이하일 때. 자, 그 다음에 원천 징수 세율 볼게요. 자, 이자 소득에서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 자, 비실명은 자, 저희가 이자 소득 정기예금 가입하실 때 주민등록증 보여주시면서 실명으로 가입을 하시죠. 그런데 실명 없이 가입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최고 세율을 매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 25%. 자, 사업소득 인적 용역은 3%였죠. 봉사료는 5%, 일용직은 6%. 자, 그 다음에 복권은 20%, 3억 초과하면 30%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 총 정리해봤고요. 저희가 기본 강의를 들으셨다라는 가정하에 쭉 한번 읊어드렸고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개념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용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내가 덜 외운 게 있다. 그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암기를 하시고 시험 잘 치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